마님,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날 밤, 나 월향은 급히 달려갔다. 한양 북촌의 대삼댁. 평소라면 대문 밖에서 기다려야 할 신분이지만 그날만은 달랐다. 하인이 헐레벌떡 약방으로 달려와 외쳤다. 은연아을이 안주인마님께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안채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코를 찔러오는 비린내에 멈칫했다. 나는 월향. 조선 한양 종로 뒷골목 약방의 의녀다. 양반과 부녀자들의 은밀한 병을 고치는 것이 내 업이다. 임신, 낙태, 성병, 불임. 그리고 말 못할 비밀들. 나는 이 도성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금지된 사랑과 욕망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입 밖에 낼 수 없는 이야기들.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만은 들려주려 한다. 피었다. 촛불 아래 쓰러진 여인. 소혜. 이 집 며느리의 이름이었다. 23의 젊은 나이. 나는 그녀를 알고 있었다. 석 달 전. 그녀가 처음 내 약방을 찾아왔을 때부터 소혜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가에 핏자국이 선명했고 흰 저고리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손목이었다. 양쪽 손목에 붉은 자국.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듯한 멍.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치마가 흐트러진 사이로 보이는 허벅지 안쪽에도 붉은 자국들이 있었다. 그리고 속옷에 묻은 얼룩.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 마님, 정신 차리십시오. 내가 소혜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자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다. 희미하게 눈을 뜬 그녀가 내 손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의녀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옵소서. 숨이 가빠졌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님께 미안하다. 전하시옵소서. 아버님?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이라고? 나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몇몇 여종들이 혼비백산해 있었다. 다행히 아무도 소혜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듯했다. 모두 물러가시오. 환자를 살려야 하니 방해 마시오. 사람들을 내보낸 뒤 나는 소혜의 맥을 짚었다. 맥은 약했지만 끊어지지 않았다.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손이 그녀의 배에 닿는 순간 나는 몸이 굳었다. 하복부가 부풀어 있었다. 임신이었다. 석 달, 정확히 석 달이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저고리를 여미며 생각했다. 석 달 전 소혜가 처음 내 약방을 찾아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은녀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6년, 혼인한 지 6년간 불임으로 고통받던 여인. 집안의 구박과 냉대를 견디던 여인. 그리고 2주 뒤 다시 왔을 때는 그녀는 말했다. 시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경고했다. 마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하지만 소혜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듯했다. 그리고 지금 손목의 멍, 허벅지의 자국, 속옷에 묻은 얼룩, 그리고 아버님이라는 중얼거림. 결국 그 일을 저지른 것인가?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며느리가 어찌 되었어?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 대감이었다. 50고개를 넘긴 양반. 하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 그가 쓰러진 며느리를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집안에 금지된 비밀이 있구나. 은여, 며느리를 살릴 수 있겠어?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마님께선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침묵. 대감의 얼굴에서 빗기가 싹 가셨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나는 그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기쁨이 아니었다. 안도도 아니었다. 공포였다. 얼마나 되었소?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달쯤 되어 보입니다. 대감은 뒤로 회청거리며 벽을 짚었다. 3달 전, 바로 그때였다.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을 떠났던 때, 그리고 집안에 남은 것은 시아버지와 며느리뿐이었던 때. 대감의 손이 떨렸다. 땀이 이마에 맺혔다. 은여, 그가 한 걸음 다가와 낮게 속삭였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요. 절대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만약 이 비밀이 새어나간다면 삼족이 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아이도 소혜도 대감도 모두가 죽는다. 나 월양은 그날 밤 확인했다. 3달 전 나가 예감했던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벌어진 금지된 밤을, 그리고 그 밤의 결과로 생겨난 작은 생명을. 하지만 이 이야기는 3달 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3달 전 소혜가 처음 내 약방을 문을 두드렸던 그날을. 3달 전 그날도 비가 내렸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6월 초하루. 약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실례하옵니다. 의녀님 계시옵니까? 고개를 들자 너울을 쓴 여인이 서 있었다. 옷차림새로 보아 양반가 부녀자였다. 하지만 혼자였다. 보통 양반 마님들은 여종을 대동하는데 이 여인은 달랐다. 들어오시오. 여인이 너울을 벗었다. 23쯤 되어 보이는 얼굴. 단정한 이목구비에 하얀 피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소혜라 하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소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은여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나는 그녀를 자리에 앉히고 맥을 짚었다. 맥은 정상이었다. 몸도 건강했다. 불임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마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다. 아이를 못 가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자 소혜의 눈물에서 눈물이 흘렀다. 6년이옵니다. 혼인한 지 6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님께서는 매일 구박하시고 남편 어른께서는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십니다. 이러다간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런 여인들을 많이 봐왔다. 조선의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은 의무였다. 특히 양반가에서 대를 잇지 못하면 아무리 본처라 해도 내처지기 일쑤였다. 마님,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십니다. 혹시 남편 어른께서... 아니옵니다. 소혜가 급히 말을 끊었다. 남편 어른께는 아무 문제가 없으십니다. 다만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남편이 그녀를 멀리한다는 것을. 6년간의 불임이 남편의 마음을 돌려세웠다는 것을. 약을 지어드리겠소. 한 달간 드시고 다시 오시오. 소혜는 깊이 절하고 돌아갔다. 그리고 보름이 지났을 때 소혜가 다시 약방을 찾았다. 이번에도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달랐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 의녀님, 소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아버님께서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나는 몸이 굳었다. 도와준다고?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끊을 수는 없다고. 당신께서 직접.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알아들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취하겠다는 것, 손자를 직접 만들겠다는 것. 마님, 나는 소혜의 어깨를 잡았다. 그곳만은 안 됩니다. 그곳은 하늘의 용서찬을 저옵니다. 하지만 소혜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없습니다. 친정은 이미 망했고 갈 곳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마님, 정녕 그러실 겁니까? 제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소혜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다. 은녀님, 부디 이 일은 비밀로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약방문을 나섰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여인, 결국 파멸의 길로 가는구나. 하지만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이 조선의 여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한 달 뒤, 소혜는 다시 내 약방을 찾았다. 이번에는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맥을 짚는 순간 모든 것을 알았다. 임신이었다. 마님, 임신하셨습니다. 내가 말하자 소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죄책감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말입니까? 그러하옵니다. 한 달은 되었습니다. 소혜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떨리는 손이었다. 감사합니다, 의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남편이 아니라는 것. 시아버지라는 것. 마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닮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소혜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다. 만약 아이가 태어나 시아버지를 닮는다면,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긴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아버님과 남편 어른께서는 형제처럼 닮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닮든 이상할 것이 없다고.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했구나. 자신과 아들이 닮았다는 것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조심하십시오. 소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 뒤로 석 달간 나는 소혜를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임신 사실을 알리고 집안에서 조심스럽게 지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소혜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꿈을, 대감댁에 상여가 나가는 꿈을. 그리고 그날 밤이 왔다. 하인이 헐레벌떡 달려와 외쳤다. 의녀 나으리, 안주인 마님께서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나는 약상자를 들고 급히 달렸다. 제발 무사하기를. 하지만 내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안채에 도착했을 때 소혜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다. 손목에는 붉은 멍이 있었고 치마는 흐트러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중얼거림. 아버님께 미안하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사람들을 내보내고 소혜를 살린 뒤 대감이 들어왔다. 마님께서는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내가 말하자 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석 달쯤 되어 보입니다. 대감은 벽을 짚고 비틀거렸다. 그리고 나를 끌어당겨 낮게 속삭였다. 은여, 이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해선 안 돼요.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이것이 알려진다면 우리 모두 죽소. 며느리도, 나도, 그리고 이 아이도. 나는 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대감 어르신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실 때 각오하셔야 했습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알아. 대감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하지만 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았소. 이 집안이 끊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소. 나는 한숨을 쉬었다. 대를 잇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그 짐이 사람을 얼마나 괴물로 만드는지. 마님께서는 왜 피를 토하신 겁니까? 내가 물었다. 대감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떨리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손목의 멍, 허벅지의 자국. 이 사람, 소혜를 다시 범한 것인가? 임신한 며느리를 또다시? 대감 어르신, 아무 말 마시오. 대감이 소리쳤다. 그저 며느리를 살려주시오. 그것만 부탁하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이 집안은 이미 끝났다. 비록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다 해도 이 비밀은 언젠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나는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의녀로서 나는 환자를 살려야 했다. 설령 그 환자가 금지된 죄를 저질렀다 해도. 소혜는 살아났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집안을 찾지 않으려 했다. 금지된 비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목심이 위태로웠다. 하지만 2달 뒤 또다시 대감댁에서 사람이 왔다. 의녀 나으리 마님께서 진맥을 부탁하신다 하옵니다. 나는 거절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양반가의 부름을 천민인 내가 어찌 뿌리칠 수 있겠는가. 대감댁에 도착했을 때 소혜는 안방에 누워 있었다. 배가 많이 불렀다. 임신 5달. 곧 태동이 느껴질 시기였다. 의녀님. 소혜가 나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오셨군요.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아니옵니다. 그저 의녀님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소혜의 맥을 짚었다. 맥은 안정적이었다. 아이도 건강했다. 하지만 소혜의 눈가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소혜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의녀님, 밤마다 꿈을 꿉니다. 꿈을요? 아이가 태어나는 꿈을. 그런데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시아버님을 똑같이 닮은 꿈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알아차립니다. 이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소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꿈에서 저는 사약을 받습니다. 마님, 의녀님,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나는 소혜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서 이상하게 보십니다, 저를. 소혜가 속삭였다. 며칠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를 닮을지 참 궁금하구나 라고.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며느리, 약은 다 지어졌느냐? 시어머니였다. 나는 재빨리 소혜의 손을 놓았다. 예, 마님께서는 건강하십니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다. 60이 넘은 높아. 하지만 눈빛만은 형령했다. 의녀, 아이는 건강하냐? 그러옵니다. 사내 아이냐 계집 아이냐?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혜의 배를 내려다보았다. 사내 아이여야 한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그리고 이상한 말을 덧붙였다. 며느리야, 이 아이가 누구를 닮을 것 같으냐? 소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야 남편 어른을. 그래야 할 텐데.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아비를 닮는다. 특히 첫아들은 더욱 그렇지. 그러니 이 아이도 당연히 아비를 닮겠지.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노파, 혹시 알고 있는 것인가? 시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아 나갔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다. 의녀, 예. 우리 집안의 일은 밖에 함부로 말하지 말거라.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자 소혜는 떨었다. 의녀님, 시어머님께서 아시는 걸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집안에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시아버지, 며느리, 그리고 나. 어쩌면 시어머니까지. 그리고 한 달 뒤, 나는 또다시 대감댁으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급한 용무였다. 의녀나으리, 마님께서 진통을 시작하신다 하옵니다. 출산이었다. 나는 산바와 함께 안채로 들어갔다. 소혜는 이불을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마님, 힘을 내십시오. 진통은 밤새 이어졌다.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응야, 응야.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내아이였다.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나는 아이를 깨끗이 닦아 포대기에 싸서 소혜에게 건졌다. 축하드리옵니다. 마님, 사내도련님이십니다. 소혜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문이 열리고 대감과 시어머니가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다. 세 사람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아이는 대감을 빼닮았다. 똑같은 눈,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 남편이 아니었다. 명백히 대감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남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대감은 뒤로 물러서며 벽을 짚었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이 집안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침묵이 방 안을 짓눌렀다.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와 아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감을 쳐다봤다. 이게 무슨 일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뜨거웠다. 어머님. 대감이 입을 열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다. 입 다물어라. 시어머니는 다시 아이를 봤다. 그리고 소혜를 봤다. 며느리. 예. 소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의 아비가 누구냐? 소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꼭 껴안고 몸을 떨 뿐이었다.
말하지 못하겠느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그때 남편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소혜의 남편, 대감의 아들. 그는 아이를 한참 내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알고 있었소.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무슨 말이냐? 시어머니가 물었다.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오. 어렸을 때 앓은 병 때문에. 그게 무슨... 그것을 안 것은 3년 전이었소. 한양의 어이에게 진찰을 받았고 그가 말했소. 평생 자식을 둘 수 없을 거라고. 나는 숨을 죽였다. 그래서 소혜를 멀리한 것인가? 남편이 계속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했소. 6년간 그녀를 구박하고 냉대했소.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소. 내가 불임이라는 것을, 이 집안의 대를 끊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래서 네 아비와 네 아내가... 아버님께서 제안하셨소. 아버님과 저는 형제처럼 닮았으니 아이가 누구를 닮든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남편은 대감을 쳐다봤다.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 이 집안을 위해서라도. 미친놈들!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건 하늘도 용서치 않을 죄악이다. 어머님, 입 닥쳐! 시어머니가 대감을 쳐다봤다. 당신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대감은 고개를 숙였다. 용서하시오. 하지만 대를 끊을 수는 없지 않았소. 대를 잇는다고 며느리를 범하냐? 그것도 네 자식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방 안이 다시 침묵에 잠겼다. 나는 소혜를 봤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의녀님, 소혜가 나를 쳐다봤다. 이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마님, 제발 이 아이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다. 무슨 일이냐? 하인이 허둥지둥 들어왔다. 대감 어르신, 밖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뭐? 소문이 났습니다. 도련님이 대감 어르신을 닮았다는. 모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벌써 소문이...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는 여종들이 많았다. 그들이 아이를 봤을 것이다. 그리고 수군거렸을 것이다. 소문은 빠르다. 특히 양반가의 추문은. 어찌해야 하오? 대감이 무릎을 꿇었다. 어찌해야 우리 모두 죽게 생겼소. 시어머니는 천천히 소혜에게 다가갔다. 며느리? 예. 이 아이에 내놓아라. 아니옵니다. 이 아이는 제 목숨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집안은 망한다. 소문은 이미 퍼졌고 조정에 알려지면 우리 모두 죽는다.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잠깐!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의녀, 네가 무슨...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침묵. 무슨 말이냐?
이 아이를 제가 데려가 키우겠습니다. 먼 곳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 집안의 소문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소혜가 나를 쳐다봤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의녀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나는 대감을 쳐다봤다. 소혜마님을 풀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내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그리하겠소.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최선이겠구나. 소혜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내게 건넸다. 부디 잘 키워주시옵소서. 나는 아이를 받았다. 따뜻했다. 작고 약한 생명이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대감댁을 나섰다. 밖에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나는 아이를 포대기로 꼭 감싸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나는 아이를 안고 약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이는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죄 없는 얼굴이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는가. 어른들의 욕망과 죄악이 만들어낸 생명일 뿐. 내가 과연 잘한 것일까?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이틀 뒤 소혜가 약방을 찾아왔다. 너울을 깊게 눌러쓴 채였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의녀님, 마님, 어찌 아이를 보러 왔습니다. 나는 소혜를 안으로 들였다. 아이는 작은 요 위에서 자고 있었다. 소혜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내려다봤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떨리는 손이었다. 만져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님의 아이인데. 소혜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어서. 한참을 그렇게 아이를 바라보던 소혜가 입을 열었다. 의녀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지으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하겠습니다. 소혜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일어섰다. 저는 내일 이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친정 언니가 지방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려 합니다. 다시는 한양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감댁은 이혼하였습니다. 칠거지악 중 무자식이라 하여. 소혜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이를 낳았건만 무자식이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녀님. 소혜가 내 손을 잡았다. 이 아이를 부디 잘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마님, 이 아이는 그저 의녀님께서 거두신 아이라고만 하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되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소혜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한 번 더 쳐다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안녕히 가십시오. 내 아들아. 문이 닫혔다. 나는 창문으로 소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님, 부디 평안하시길. 일주일 뒤, 대감댁에서 사람이 왔다.
돈괴를 들고 온 하인이었다. 대감 어르신께서 보내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보태스를 하셨습니다. 나는 돈괴를 받지 않았다. 돌아가 전하시오. 이 아이는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리고 다시는 이 아이를 찾지 말라고 전하시오. 대감 어르신께서 정녕 이 아이를 생각하신다면. 하인은 돈괴를 들고 돌아갔다. 그 뒤로 대감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석 달 뒤 나는 소문을 들었다. 대감이 병으로 누워있다는 소문.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소문. 그리고 시어머니가 절에 들어갔다는 소문. 남편은 재혼했다고 했다. 이번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과.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끝난 줄 알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약방 뒤편 마루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아이는 내 품에서 방긋 웃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라거라. 그리고 행복하거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비밀은 영원히 묻히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 자신의 출생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날 이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10년이 흘렀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이름은 서운이라 지었다. 서러운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 운명을 이겨내라는 뜻이었다. 서운이는 총명했다. 글도 빨리 깨짝고 사람들에게 예의도 발랐다. 약방 일도 거들며 나를 도왔다. 어머님, 이 약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어머님. 서은이는 나를 그렇게 불렀다. 나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서은이에게는 유일한 어머니였다. 저것은 산모의 통증을 멎게 하는 약이란다. 아, 아기를 낳을 때요? 그렇지. 서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재를 정리했다. 나는 그런 서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는 행복할 수 있을까?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 아니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되어 고통받는 것이 이 아이의 운명일까? 어느 날 대감댁에서 부고가 왔다. 대감이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서운이 몰래 대감댁으로 갔다. 상여는 이미 나간 뒤였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마당 한쪽에 남편이 서 있었다. 재혼한 부인과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의녀. 남편이 나를 알아봤다. 조의를 표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님은 끝까지 고통스러워 하셨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며느리와 그 아이를 찾으셨소. 그러셨습니까? 죽기 직전에 말씀하셨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남편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남편은 돌아서려다 멈췄다. 의녀,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마시오. 부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편은 그대로 돌아서 갔다. 나는 빈 대감댁을 바라봤다. 10년 전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금지된 사랑, 욕망, 죄악, 그리고 그 결과로 태어난 생명.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건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것이 이토록 무거운 짐이었구나. 약방으로 돌아왔을 때 서운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잠깐 볼 일이 있었단다. 서운이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왔다. 나는 서운이를 꼭 안았다. 서운아, 네? 너는 행복하지? 네, 어머님과 함께 있으니 행복해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진실이 무엇이든 이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 월양은 그렇게 서운이를 키워갔다. 양반가의 은밀한 비밀을 품은 채.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생각했다. 조선의 수많은 여인들이, 남자들이, 가문들이 모두 이런 비밀 하나쯤만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사랑과 욕망, 그리고 생존.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나는 오늘도 약방 문을 연다. 또 누군가 찾아올 것이다. 말 못할 비밀을 안고. 그리고 나는 들어줄 것이다. 그들의 은밀한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는 한양 최고의 기생, 춘향. 그녀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매달 찾아오는 두 남자, 양반 사또와 궁궐의 내관. 의녀님, 저는 둘 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관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사또는 이미 본처가 있는 몸, 그리고 춘향은 임신을 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월향의 은밀한 처방전, 두 남자를 사랑한 기생.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금지된 비밀, 어떠셨나요? 월향의 은밀한 처방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월향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도 더 자극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